나는 이름도 없이 존재감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왔다.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루마니아인인 나의 친부모는 신생아인 나를 버렸다. 친부모는 나를 병원에 두고 떠났지만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나는 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전혀 없다. 대신 감사해야 한다. 친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현재의 사랑 많은 가정에 보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모는 나를 지원해 주면서 나의 삶에 목적이 있고 모든 삶에는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물론 나의 삶은 시작부터 비정상적이었다. 일리노이주 살렘의 작은 병실에서 생물학적인 어머니인 카멜리아가 제왕절개로 나를 낳았다. 나는 크고 어두운 갈색 눈, 진한 눈썹과 속눈썹, 짙은 검은색 머리카락, 그리고 황갈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다. 또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가슴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었다. 많은 간호사들이 청진기로 나의 심박동을 찾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몸은 엄청 큰 33cm였다. 30cm 자보다 무려 3cm가 더 길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은 내가 태어난 직후에 문을 닫았다. 우리 가족은 내가 태어난 후 아무도 나를 능가할 리가 없어서 병원이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장난처럼 말한다. 카멜리아는 사실상 나를 보지 못했다. 나의 친부인 드미트리가 잠깐이라도 나를 보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친척의 말에 의하면 나의 출산을 도운 의사, 그 또한 루마니아인이다. 그는 내가 곧 죽을 거라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친어머니의 고통이나 슬픔 혹은 후회를 덜어주려 했을 것이다. 아니면 단지 당황해서 비상조치를 취했거나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돌보기에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 당시 그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짐작도 가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다리가 있어야 할 곳에 2개의 부속기관이 있는 이 작은 아기를 그가 한번 쳐다보고는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안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나는 이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 나의 친부모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들이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 선물은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만큼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다. 지금의 부모는 처음부터 나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내가 상처받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나의 친부모를 미워하는 걸 원치 않았다. 양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니퍼, 너의 생물학적인 부모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해해야 해. 너는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았고 또 그분들이 너를 포기한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신 거였어. 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고 기적이었단다.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야. 바로 우리에게 널 주었으니까. 하지만 나의 양부모가 그들의 작은 선물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처음에 어느 사회복지사가 나를 위탁가정에 보냈다. 참 친절하고 사랑 많은 부부였다. 나는 그들을 나나와 파파라고 불렀다. 내가 그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은 3개월이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연락하며 지냈다. 그들은 나를 홀리 앤이라고 불렀다. 파파는 철로 위에서 일을 했고 항상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머니 안에 든 작은 아기 캥거루처럼 그의 옷 앞주머니에 쏙 들어갔다. 우리는 TV로 외계인 알프, UFO에서 온 우주인이 지구인과 같이 산다는 내용, 1980년대 후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이하고 작은 외계 생명체, 외계인 알프를 보았고 나는 어딜 가든지 항상 작은 알프 인형을 가지고 다녔다. 그들은 내가 안전하고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브리커가 되고 나서 몇 달 뒤에도 지금의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그들을 찾아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넓은 가슴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들은 입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맡아서 길러주었고 오랫동안 가련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었다. 그러나 나는 명백한 건강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 속하지 않았다. 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나를 영구적인 가정에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상백상이 넘는 부부가 나를 원했다. 나는 때때로 이에 대한 생각을 한다. 즉, 나는 300명의 다른 젠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은 거의 수학의 확률 방정식과 같다. 만일 젠이 X와 Y에게 같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자라온 환경은 지금의 내가 되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린다. 내가 태어날 때 곧 나의 부모가 될 예정이던 샤론과 제럴드 브리커는 일리노이 주의 하딘빌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주 동쪽의 외딴 곳에 있는 작은 도시였다. 그들에겐 이미 세 아들이 있었다. 그렉, 브라이언, 브래드였는데 각각 14살, 12살, 10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딸을 간절히 원했다. 우리 어머니는 난소에 물혹이 있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만 했기에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다. 계속 틀림없이 이 세상에 우리 가정을 필요로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성인 군자 같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아이를 입양 중인 한 친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대해 들은 얘기를 해주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순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역시나 어머니만큼 흥분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오빠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은 제일 큰 오빠인 그렉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그녀에게 다리가 없는 내 여동생을 소개한다면 어떨 것 같니? 그렉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친구라면 사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아이들이 입양을 수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준비되었을 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 어머니는 100% 솔직했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에게 우리 가족이 더 많은 아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마음속으로 나를 입양해야 한다는 걸 알았던 이유를 모두 설명했다.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나를 만나기까지 2달 반이 걸렸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나의 사진을 한 장도 보지 않았다. 일부러 보지 않았다. 입양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곧 새 부모가 될 사람들이 나를 만난 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변화에 대처하고 나를 돌보는지 확인하길 원했다. 우리 어머니는 전날 밤 신경이 예민해져서 밤새 뒤척이며 내가 자신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나를 돌봐주던 위탁 가정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모든 걱정이 시든 듯이 사라졌다. 나의 얼굴이 한박 웃음과 함께 환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는 그 순간 인연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마치 그녀의 영혼을 위해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내 얼굴의 미소는 드디어 왔군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고 한다. 우리는 즉시 통했고 나를 보살피는 일이 우리 부모에게는 본능처럼 여겨졌다. 나의 위탁부모는 내 기저귀를 가느라 쩔쩔매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프로였다. 쉽네요. 작은 다리가 없으니 거치적거릴 게 없는데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제니퍼 브리커가 되었다. 우리 오빠들은 내 이름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즉, 내 이름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어야 했다. 몇 시간 동안 의논한 끝에 마침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제니퍼라고 말하자 모두들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새 가족을 알아가는 동안 약간의 적응 기간을 거쳤다고 한다. 처음에 나는 2주 동안 웃지를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오빠들 중 한 명이 재채기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가 거듭 재채기를 함으로써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게 다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쾌활한 아기가 되었다. 우리 오빠들은 저마다 나를 대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다. 그렉은 숙제할 때 나를 가슴에 기대어 두는 걸 좋아했다. 부바는 작업복 멜빵바지 앞에 나를 매달고 다녔다. 브레드는 항상 나에게 우유를 먹였다. 그들은 어린 여동생이 생긴 걸 너무나 기뻐했다. 그때 오빠들에게 나는 마치 반짝이는 새 장난감 같았다. 사회복지사들은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카디널 병원에서 만날 약속을 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데려와 포괄적인 검진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후는 절망적이었다. 의사들은 나를 안치기 위한 양동이를 만들어 주려 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나는 결코 앉을 수도 기어 다닐 수도 없고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는 아이였다. 우리 어머니는 진료실에 앉아 가슴이 터지도록 우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예견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아니요,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새로운 의사에게 데려갔다. 이번에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슈리너스 어린이 병원이었다. 아버지가 그곳 의사들에게 말했다. 전 바로 알고 싶어요. 이 아이가 앉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번에 들은 소식은 그래도 격려가 되었다.
의사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브리커 씨, 이 여자아이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한번 해보자 태도를 갖게 되었다.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했다. 부모님은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무 규제 없이 날아다니게 하진 않으셨다. 단지 나에게 다리가 없다고 해서 특혜를 누리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않으셨다. 나는 평범한 여자아이로 자랄 예정이었고 부모님은 그 이하의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부모님은 나를 지나치게 애지중지하거나 내게 유아어로 말씀하지 않았다. 평범한 가정의 정상적인 대화를 듣고 자란 나는 말이 많은 아이였다. 입을 여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부터 나는 침대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내가 안아줄게요 엄마 라고 외치면 그것은 나를 안아주세요 라는 뜻이었다. 나는 일어나 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도 있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나는 우리 불쌍한 부모님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엄마는 나를 생쥐라고 불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가버리기 때문이다. 작은 팔로 몸을 지탱해서 다니다 보니 핑크색 기저귀가 찢어져서 내 뒤를 따라 자국이 남기도 했다. 우리 오빠들은 내가 기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거의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시켰다. 내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밑에 베개들을 놓아두었지만 그러면서도 나를 부추겼다. 나는 결코 모험을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5살이 되기 전에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나는 둔부에서 자라는 불완전한 뼈, 성장판을 제거하는 수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의족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2개의 부속기관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 부속기관들을 나의 오리발이라고 불렀다. 하나는 가장 귀여운 엄지발가락과 작은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 그리고 발꿈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발달하지 못했다.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병원에서 지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간호사들 모두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아기 때부터 나는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에 장단을 맞추며 즐겁게 지냈다. 나는 강인한 아이였다. 조금 더 자라자 내 성격이 정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말썽꾸러기였다. 3명의 오빠들과 같이 자란 것이 확실히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렉은 나에게 가스 브룩스의 음악을 마음껏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그는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 나를 자주 데려갔다. 아마도 내가 직설적으로 솔직한 의견을 말해 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오빠들은 모두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힘이 센 것을 자랑했다. 그 결과 나와 팔씨름을 해보라는 도전에 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여자아이에게 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오빠들과 함께 자란 것이 남자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와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웠다. 드라마 같은 상황이 덜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남자다. 나의 룸메이트들도 거의 다 그랬다. 아마 남자들로 가득한 집에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나에게는 조디라는 언니 한 명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관계에서 낳은 딸이다.
그녀는 나보다 15살 정도 많다.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라면서 그녀를 많이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내 생일을 기억해 주려고 노력했다.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보러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너무 좋았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여행을 다니기 때문이다. 나는 콜로라도에 머물 때면 꼭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려 한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 육체적으로 도전적인 일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스포츠, 게임, 나무 타기 등.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기였을 때 물을 좋아해서 수영을 시키려 했을 때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셨다. 그들은 내 팔에 작은 튜브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물속에 넣어 앞으로 가게 했는데 곧 내 엉덩이가 위로 떠오르고 머리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모님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보통의 튜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안에 작은 튜브가 부착된 원피스형 수영복을 입혔다. 어떻게든 내 엉덩이가 물속에 있게 하려고. 그러나 6살쯤 되었을 때 나는 물 위에 떠 있는 것보다 물속 깊이 잠수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튜브 없이 물에 뛰어들었고 부모님은 나를 놔주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수영을 할 줄 알았나 보다. 4학년 때 우리 학교는 가까운 로빈슨의 링컨 트레일 칼리지에서 수영 수업을 했는데 나는 상급반으로 들어갔다. 나는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이 좋았다. 하루는 로빈슨의 시립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동안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도전해 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나오지 않자 안전요원 내지는 내가 물에 빠진 줄 알고 나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 그가 물에 뛰어들어 나를 안아 일으켜서 물 위로 올라갔던 기억이 난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당황했지만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나는 레지에게 홀딱 반했고 언제든지 그가 나를 구조하기 원한다면 대환영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항상 잘 안다고 믿었다. 그들은 내가 수영장에 뛰어들도록 그리고 내 삶 속에 뛰어들도록 해주었다. 이른 나이였지만 나를 아이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말하기와 맞춤법과 읽기를 매우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언어를 빨리 배웠기에 당연히 나에게도 그것을 기대했다. 나는 닥터 수스의 책을 좋아했고 마빈 케이 문이 지금 가줄래? 와 초록 달걀과 햄을 외워서 암송할 수 있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나에게 그 책을 읽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당연하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이 나에게 그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었기 때문에 통째로 외운 것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비밀로 간직해왔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천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다. 처음에 어머니는 이 짧은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이 아주 예뻐서 사람들이 다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다. 참고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한다. 다만 어머니는 약간 편향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는 겸손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다.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 오, 정말 귀엽구나 라고 말하면 나는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셨다.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제니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요. 사람들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나에게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렸다.
한 예로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보다 3개월 반 늦게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항상 자기 딸에게 작아진 옷들을 보내주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친구가 보내준 옷상자를 받아서 열어보더니 양말과 신발이 한 무더기 있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으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할까? 친구분은 깜짝 놀라서 당황하셨다. 나에게 양말과 신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늘 있었다. 우리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나와 너무나 편하게 지내다 보니 금세 내가 다르다는 걸 잊어버렸다.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나도 잊었다. 나는 아장아장 걸을 시기에 첫 의족을 갖게 되었다. 아마도 2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처음엔 그것이 나를 죄고 찌르고 짓누르는 것이 싫어서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낯설고 너무 무겁고 컸다. 나는 너무 어려서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것을 끼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차차 익숙해지자 나는 의족을 좋아하게 되었다. 예쁜 양말과 신발을 신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로 유치원도 갔다. 하루는 화장실에 갔다가 모르고 의족을 두고 나온 적이 있었다. 같은 반 친구가 내 뒤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유령처럼 하얗게 질려 교실로 돌아갔다. 화장실에 다리가 있어요 라고 친구가 선생님께 소리쳤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따로 불러 의족을 아무데나 놓고 다니지 말도록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는 더 활발해졌고 의족을 끼는 걸 거의 원치 않았다. 결국은 옷을 갖춰 입을 때만 의족을 착용했다. 내가 제일 처음 참여했던 스포츠 경기는 소프트볼이었다. 나는 당시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선두 주자로 뛰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거대한 포니테일 때문에 헬멧이 겨우 맞았다. 우리 오빠들과 코치님들은 나에게 3루 라인으로 공을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베이스에 도달할 시간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오래지 않아 내가 번개처럼 빠르다는 걸 알게 됐다. 실제로 보이는 건 내가 지나간 자리의 먼지 자국뿐이었으니까 말이다. 한 번은 바로 일루수 종으로 공을 쳤던 기억이 난다. 아무도 내가 시간 내에 베이스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달렸다. 베이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일루수가 공을 잡으려 하는 순간 내가 뛰어들어 베이스에 닿았다. 세이프. 그것은 큰 교훈이었고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즉, 절대로 나의 목표나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소프트볼이 땅과 가까워지는 운동이라면 트램펄린은 하늘로 솟아오르는 운동이다. 나는 팝콘이란 경기에 나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높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지 보자고 도전했다. 내가 항상 이겼다. 나는 농구도 해보았는데 나의 특기는 공을 뺏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물론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골을 넣는 것은 확실히 어려웠지만 더 세게 던지면 될 일이었다. 6학년 때는 배구도 해보기로 했다. 미스터 콘이 코치였기 때문이다. 그는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예술도 가르쳐 주었고 나는 항상 예술가들에게 마음이 끌렸다. 비록 나 자신의 예술 쪽 혼은 아직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는 내가 배구 코트에서 자신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단연코 나를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다. 나는 서브 넣는 것에 대해 극도로 남을 의식하고 긴장했다.
내 키가 땅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코트 뒤쪽으로부터 서브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빈번히 내 공은 네트에 걸렸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옆쪽으로 돌아서서 공을 치도록 가르쳐 주었다. 물론 나는 팀의 스타 스파이커는 아니었지만 중앙 수비수로서는 훌륭했다. 공이 낮게 떨어진 그 자리에 이미 낮은 위치에 있어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이 소녀였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음에 뭘 하는지 보려고 기다렸을 것이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추정되는 일들을 계속 해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은 내 몸의 속임수에 놀라지 않는 유일한 분들이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실망하여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나를 꾸짖었다. 우리 집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은 나쁜 말이야. 그 말을 쓰면 안 된다, 제니퍼.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 넌 할 수 있어? 꼬마 기관차에 나오는 기차처럼 말이다. 난 할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도 나는 그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사랑한다.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믿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며 유일한 한계는 우리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들임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부모님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싶다고 했다. 롤러스케이트를 신으려면 두 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말이다. 우리는 외딴 곳에 살고 있고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장은 꼭 가봐야 할 곳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스케이트를 사러 가게에 가자고 했고 그들은 아무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해주었다. 상점 점원은 아마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소녀가 롤러스케이트를 가지고 뭘 한다는 거지? 내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할 거라고 믿었다. 나는 손에 스케이트를 신고 출발했다. 링크를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스케이트를 신고 뒤로 가는 법을 배우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나는 도중에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해내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었다. 스타가 된 기분이었다. 스케이트장에서 제일 좋았던 때는 사람들이 림보라고 부를 때였다. 나는 매우 작았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림보를 할 수 있었다. 내가 몸을 얼마나 낮출 수 있었겠는가? 아마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비니 베이비, 폴리 포켓, 솜털이 난 괴물 인형들을 12개씩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들고 시내를 걷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정말 못생긴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구나. 만일 우리 엄마가 들었다면 그녀를 한 대 때리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말이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알았을 테니 나는 엄마를 부르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가 내 아기 보고 못생겼대요. 어머니는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설명해 주셨다.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기는 못생기지 않았어. 저 여자는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걸 거야. 날은 자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은 인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만큼 내면이 중요하다. 어쩌면 육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가장 충만한 마음과 가장 큰 믿음으로 나를 그들의 집과 삶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부모님은 나에게 삶이 언제나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아셨다. 내가 좌절과 고통을 겪을 것이고 지나가던 여자가 내 괴물 인형을 보던 것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것을 아셨다. 또한 부모님이 언제나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아셨다. 나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도전이 주어지든 싸울 수 있도록 나를 가장 잘 준비시킬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두려움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보다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한 내가 시도하고 실패하며 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용감한 부모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솔직하게 밝히셨다. 이것이 부끄럽거나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부모에게 태어나서 자란다. 또 다른 아이들은 선택을 받는다. 언젠가 내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엄마,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다리가 없어서 나를 버렸을까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신 후에 부드럽게 대답해 주셨다. 제니퍼, 엄마는 배가 아파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훌륭한 배를 가진 정말 훌륭한 여자를 찾아주셨어. 내가 너한테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녀가 너를 품을 수 있도록 말이야. 나는 다시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렇다.